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추운 겨울날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위치한 도시 코시카너의 한 가정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벽과 복도를 타고 집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잠시 후에 이 1층짜리 목조 건물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요. 마침 옆집에 살던 이웃이 이 화재를 감지하고 황급히 밖으로 나와봅니다. 막 헐헐 타고 있는 옆집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포착했죠. 보니까 막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요. 그 남성은 이 집 주인이었던 23살의 남성 카메론 토드 윌링햄입니다. 카메론이 이웃을 보고 막 소리쳐요. 제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지금 불에 타고 있다고요! 그는 급박하게 집에서 탈출을 했는지 맨발의 잠옷 차림이었는데요. 여기서 맨발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집을 보니까 현관은 이미 불길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카메론은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했죠. 그래서 먼저 막대기로 아이들 방의 창문을 깹니다. 근데 그랬더니 엄청난 불길이 막 솟구쳐 나와요. 위험천만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요. 카메론은 결국 울부짖기 시작했고 막 엎드려서 막 흐느낍니다. 그 사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먼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산소통을 맨 채 구출팀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방대원이 모습을 딱 드러냈는데 품에는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죠. 카메론의 첫째 딸 2살 엠버였습니다. 이미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서 아이가 거의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팔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엠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죠. 아이 방에선 2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태어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 카몬과 캐머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단 이틀 앞두고 세 자녀가 한날 한시에 화재로 사망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후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카메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들어보니 시간은 우선 사건 당일 아침 9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메론의 아내 스테이시는 아침부터 집을 나섰는데 날이 날인 만큼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집에는 카메론과 세 딸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카메론은 그 쌍둥이 어린 딸들에게 우유를 타주었고요. 다시 안방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큰딸 엠버가 막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눈을 떠보니까 이미 매캐한 연기가 집에 가득한 겁니다. 카메론은 가장 먼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연기에 시야가 가려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오죽하면 거기 있는 인형을 아이로 착각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2, 3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카메론은 순간 이대로라면 나도 여기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 빠져들었고 결국 홀로 집을 나왔다는 진술. 부검 결과 아이들은 모두 연기를 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를 모두 잃은 부부는 큰 슬픔에 빠졌죠. 특히나 아빠 카메론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던 경찰이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론이 분명 화재가 난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실패해서 자긴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견 당시 그의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멀끔했기 때문이에요. 어깨에 작은 화상을 입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진술에서 앞서 카메론은 막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아이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몸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건 발바닥이었습니다. 집 빠져나올 때 맨발이었죠? 근데 발바닥이 깨끗해요. 이게 이럴 수 있나요? 한편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서 보니까 불길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흔적이 발견돼요. 일명 포어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인화성 액체가 바닥에 뿌려졌을 때 딱 보이게 되는 경계성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도적으로 휘발유를 뿌린 현장에서 나타나요. 게다가 추가 감식을 해보니까 이 집 현관에서 숯에 불을 붙일 때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착 뿌리잖아요. 그런 액체 착화제 성분까지 검출된 거예요. 방화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방 유리창은 잔금이 자잘하게 나 있었어요. 또 문지방의 알루미늄도 다 녹아 있었고요. 이게 보통 강한 열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집이 목재집입니다. 일반적인 목재집 화재에서는 이 정도까지 열기가 방 안에 갇히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왔을까? 글쎄요.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즉 착화제를 뿌려서 순식간에 폭발적인 열기가 일어났고 그게 방을 덮쳤다고 경찰이 추정하게 된 거죠. 이로써 화재 사건은 방화살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 카메론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요. 아니 근데 애들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정말 범인일까요? 경찰은 일단 카메론에 대해 조사를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1968년생인 그는 어릴 적에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는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퇴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죠. 불법 무기 소지, 자동차 절도, 음주운전. 이래서 1년 사이에 5번이나 체포된 전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20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아내 스테이시와 만났고 1989년 둘 사이에 첫째 딸 엠버 그리고 1년 후인 1990년에 두 쌍둥이 딸까지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딸의 아버지가 된 이후에도 카메론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실직을 한 상태라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론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 증언을 들어보면 카메론이 막 아내에게 욕하고 또 폭행하는 모습을 다들 목격했다고 합니다. 좀 질이 좋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밝혀낸 경찰이 카메론이 고의로 방화를 저질러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확신하게 돼요. 사건 발생 2주 만인 1992년 1월 8일 카메론은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런데 카메론이 자기가 너무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수사관은 이거 증거 다 있다 라면서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탄 그 참담한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최소한의 부성애를 막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요. 결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간 힘을 쓰던 중에 담당 검사였던 존 잭슨이 결국 칼을 뽑아들어요. 카메론한테 네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사형은 피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증거도 있고 카메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인정만 하면 무기징역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카메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결코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일관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냐? 한번 해명을 들어볼까요? 우선 집을 빠져나올 때 발이 깨끗했잖아요. 그 이유가 카메론에 따르면 자기가 아이들 방을 수색할 때만 해도 바닥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해요. 불길이 천장을 뒤엎고 있어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이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에 화상을 입을 리도 없고 그름이 있을 리도 없고요.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자기가 착화제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아이들 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 히터가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전과가 있고 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 않냐라는 호소. 무엇보다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 그것도 아이들, 내 자식을 죽였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단호히 제안을 거부합니다. 자, 혼란이 계속됐어요. 같은 해 8월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 측은 얘 봐라, 얘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그러면서 어쩌면 얘는 거의 사이코패스급 인간이고 그 전부터 아이들을 짐이라고 생각해서 화재를 빙자해서 살인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엔 또 근거가 있었는데요. 과거 아내 스테이시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이걸 적극적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생각이라는 추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 모든 걸 아내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스테이시는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카메론이 비록 질 나쁜 인간이긴 해도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는 진술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 집에서 전에 일했던 베이비시터 역시 카메론이 아이들을 미워한다 이런 건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 평범한 아빠였다라고 증언했고요. 학대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카메론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서 물론 외할아버지가, 아까 스테이시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 돈을 탐냈구나 싶었는데 사실상 이게 금액도 적고 또 무엇보다 수혜자가 외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카메론은 못 받는 돈이라는 거죠. 이쯤 되니까 좀 진실 여부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카메론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방화 흔적이 뚜렷했고 또 카메론이 전과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영향이 크니까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긴 재판 과정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카메론의 방화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좀 결정적이었죠. 당시 카메론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가 카메론 제가요, 아이들 죽였다는 증언을 하던데요? 라고 진술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카메론에게 사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수감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라잖냐 하면서 몇 번의 항소를 반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요. 끝내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지 12년이 흘렀고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죠. 2004년 2월 17일이 D-Day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불과 4일 앞둔 시점에 예기치 못한 반전이 등장해요. 미국의 저명한 화재 조사관 제럴드 허스트가 카메론이 무죄일 수 있다라는 걸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카메론 가족들의 지지가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부터 카메론이 무죄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수소문 끝에 화학자이자 화재 조사관인 제럴드 허스트에게 연락을 닿았고 이 사건을 제발 좀 다시 검토해달라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렇게 제럴드와 3명의 조사관이 나서서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게 된 거고요. 그들은 12년 전에 녹화해둔 현장 비디오 그리고 감식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의 현장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화재를 재구성해서 결과를 살펴보기도 했고요. 사실 지난 12년 동안 화재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으니까요. 그 덕분에 과거에 이렇다라고 믿었던 정설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라는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화물질, 그러니까 어떤 걸로 불을 붙이냐에 따라 더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명됐죠. 이 화재의 강도는 어떤 물질이 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무엇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수사관들이 이 피해가 이렇게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방화 아니냐? 라고 의심한 것도 섣부를 수 있겠죠? 그때 중요했던 그 포어 패턴, 인화성 물질의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럴드는요, 이 화재가 시작된 아이들 방에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전문 용어가 많은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플래시 오버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불이 시작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화염이 확 치솟는 순간을 의미해요. 확 치솟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포어 패턴처럼 보이는 자국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인화성 물체를
의해서가 아니라요. 실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이 플래시 오버 흔적을 포화 패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플래시 오버의 경우에는 불길이 천장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반에 바닥에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 그래서 내 발은 깨끗하다. 라는 카메론의 주장도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현관에서 발견된 인화 물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현관 옆에 바베큐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숯에다가 불을 막 붙이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전에 인화 물질이 현관 쪽까지 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확정적이지 않은데 단순히 방화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건 당시 화재 조사를 지원했던 부소방국장 역시 사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조사가 좀 미흡하긴 했어요 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카메론의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가 카메론의 사용이 집행되기 불과 4일 전에 법원에 전달됩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가족들은 일단 즉각 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법원은 확고했죠. 보통 사형수의 형을 취소하기 위해선 이 텍사스 주지사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지사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D-Day가 다가오고 말았죠. 2004년 2월 17일 카메론은 사형 집행실로 들어섭니다. 사형 의자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굳게 말했죠. 저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몸에 독극물이 주입이 되었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던 걸까요? 카메론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10년이 지난 2014년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과거 법정에서 내가 카메론하고 교도소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애들 방화로 죽였다고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자백했던 재소자 기억하시죠? 그때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고백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잭슨이 교도소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거래를 했대요. 형을 감형해주는 대신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거였죠.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추후 조사를 받게 되어도 검사였던 잭슨은 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해요. 실제로도 무죄로 판명이 되었고요. 진실은 또 묻히게 됐죠. 참 찝찝한데요. 물론 사형수들 중에는요,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분명 범인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오늘 사건이 유독 아쉬움이 남는 건 카메론이 생전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크게 자책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 아버지가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사형을 택함으로써 죽음의 책임을 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그는 법의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3년 9월 25일 미국 시카고의 가정집 차고, 그곳에 한 남성이 웅크리고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던 한인교포 2세 앤드류 서였죠. 떨고 있는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차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선 순간 앤드류는 총을 발사합니다. 이 총알이 상대의 왼쪽 광대뼈를 뚫었지만 여기서 앤드류가 멈추지 않았죠. 연이어 한 발의 총을 더 발사합니다. 그게 이번엔 목을 관통했고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앤드류의 친누나 캐서린 서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방금 총 2발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31살의 남성 로버트 오듀베인, 친누나 캐서린의 약혼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는데 이미 앤드류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딱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즉각 밝혀낼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 주인인 캐서린 서 역시 집에 있지 않았고요. 수사관들 입장에선 캐서린이 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각 앤드류는 시카고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예비 매형 이 로버트를 죽인 건지, 이 복잡한 사건의 전말은 1976년 남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바로 그 순간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살 때 이 남매의 부모님은 각각 군 장교를 했고 또 약사로 지낼 만큼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회의 땅 미국에서 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한 채 미국 시카고로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도착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타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고 또 문화도 한국과 너무 다르죠. 부모님이 꿈꾸던 화려한 이민 생활은 하루하루 먹구름이었는데 그러다 어느덧 먹고 사는데 지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중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녀 캐서린보다 5살 어린 아들 앤드류에게 더 큰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들 가정에는 캐서린 위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막내 아들 앤드류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쏟아부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라는 책임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르지 않았고요. 아주 잘 성장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바르게 자라나죠. 근데 이에 반해 누나 캐서린은 좀 달랐어요. 일찌감치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집에 있는 아버지와 마찰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딸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종종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캐서린도 참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를 할퀴는 적도 있었죠. 여기에 화가 난 아버지가 휘발유를 붓고 딸과 함께 같이 죽자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요. 그러던 1986년 이 당시에 캐서린은 16살, 앤드류는 11살이었는데 이 가족에게 아주 큰 역경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몸져 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가장을 잃게 된 거죠. 이때 어머니와 앤드류는 큰 공포를 느껴요. 하지만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사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을 만큼 아버지가 완전 정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빠를 나몰라 하는 누나, 게다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 힘겹게 가게에 혼자 출근해야 되는 엄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건 오롯이 앤드류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한인 신문에 앤드류의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게 기사로 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숨이 멎는 그 순간 아들 앤드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겨요. 이제 네가 가장이니까 엄마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평범한 유언 같지만 이 말은 앤드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앤드류는 학교 끝나면 바로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세탁소로 달려갔고요. 한편 캐서린은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낀 듯 했고요. 오히려 점점 더 집 밖으로 나돌았어요. 여기서 잠깐 캐서린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그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워낙 사치가 심해요. 그래서 따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죠. 알고 보니까 캐서린의 성향이 좀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가 다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 돈이 필요한 거죠. 한편 캐서린에게는 사뭇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오듀베인. 같은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만났고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가족에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와요. 홀로 세탁소를 지키고 있던 어머니. 그런데 괴한이 침입을 해서 습격을 하더니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려 괴한에게 37번이나 칼에 찔린 채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얼굴과 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오버킬입니다. 이런 오버킬은 주로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정말 괴한일까?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원한을 가진 관계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단서 없이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때 앤드류의 나이가 13살, 캐서린은 18살이었어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직도 사실 남매가 어린데 또 어머니마저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마침 그 해에 캐서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남동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캐서린은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 80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이게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후에 캐서린은 빠르게 행동했죠. 우선 어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 그리고 옛 집을 다 팔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 새 집에서 남매 그리고 또 자기의 약혼자인 로버트가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또한 그녀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으로 로버트에게 약혼자에게 새 오토바이와 차도 선물합니다. 또 그 외에 남은 돈이 있잖아요. 꽤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캐서린이 술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걸 로버트와 동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또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돼요. 앤드류는 어땠을까? 그는 부모를 잃고 나서도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프로비던스 칼리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쯤이었습니다. 이 캐서린과 약혼자 로버트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거예요. 커플이 다투는 날이 잦아졌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맞바람을 피울 정도로 서로를 막 증오하던 시기라고 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술집 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 1993년 봄, 캐서린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앤드류 동생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가 사업 자금으로 지금 다 도박을 하고 날리고 있다라는 고민을 털어놨고요. 또 여기에 더해 매일 술을 마시고 심지어 나한테 손찌검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앤드류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전에 같이 산 적도 있고 정이 있지만 점점 실망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나 캐서린이 큰 폭탄 하나를 터뜨리게 되죠. 앤드류야, 사실 엄마를 죽인 범인이 바로 로버트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캐서린에 따르면 로버트가 엄마의 재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유산이 캐서린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도록 엄마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완전히 분노한 앤드류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누나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거부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캐서린이 증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 또한 위증죄가 있어서 신고는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캐서린이 동생한테 죽은 엄마의 복수를 위해 로버트를 살해해야 한다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평생을 모범생으로 자란 19살 앤드류에게 이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릅니다. 네가 가장이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해. 앤드류는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또 옆에서 캐서린은 끊임없이 부추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이 직접 동생에게 총 한 자루를 사서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앤드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다 계획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앤드류는 누나가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검은 아래 위 검은 옷으로 다 무장을 한 채 누나네 집 차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캐서린은 약혼자 로버트한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집에 차고로 좀 와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캐서린은 일부러 집을 비운 채 한참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는데 경찰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다가 최대한 약혼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슬픈 척 연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그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딱 감지했죠. 이게 슬픔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더 침착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캐서린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때 캐서린이 향한 건 도주였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리고 하와이로 도망쳤고요. 거기서 이름을 티파니로 바꾼 채 새 남자친구까지 사귀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소위 그알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merica's Most Wanted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로버트 사건의 살인 용의자 캐서린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가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캐서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와이에 있던 티파니 지인들이 보고 어머 저거 티파니 아니야? 티파니가 아니었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온다라는 두려움에 자기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앤드류는 누나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 그가 완벽히 범인이라고 지목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나한테 가족은 나 하나뿐인데 누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큰 결심을 하는데 누나를 빼내야겠다, 누나의 보석금을 내줘야겠다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경찰은 결정적으로 그가 로버트의 차 키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거로 내세웠고요. 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캐서린과 매일같이 살인을 모의한 통화를 했다라는 게 속속 드러나면서 그를 체포하게 된 겁니다. 또 사건 직전에 캐서린이 동생의 비행기표 직접 사줬잖아요. 그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앤드류 역시 용의자 신분으로 구속이 된 거죠. 체포가 된 후 앤드류는 빠르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건 자기가 혼자 살인 계획을 세웠고 누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녀를 철저하게 변호했어요. 근데 이때 앤드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나로부터 조종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나를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그래서 변호사가 앤드류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진실을 알리면 당신도 형이 좀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설득했죠. 하지만 앤드류는 끝까지 누나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 특유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들로서의 어떤 강한 책임감을 느낀 걸까요? 앤드류와 캐서린의 범죄에는 사실 문화까지 이제 혼합된 굉장히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변호사는요, 사실 앤드류가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판사한테 한국적인 그 성장 배경을 세세히 설명해줘야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재판부 입장으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이게 모두 앤드류의 범행으로만 끝이 나야 할까요? 아주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캐서린이 살인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돼요. 결국 그녀가 주도한 하에 로버트의 살인이 계획되고 또 그녀가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죠. 캐서린은 1급 살인 판정을 받으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총을 발사한 앤드류에게는 36년의 징역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100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남매 법인들은 모두 각자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캐서린의 동생을 살인에 가담시킨 결정적인 말, 로버트가 엄마를 죽였어.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엄마를 살해한 진범은 캐서린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어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약혼자 로버트를 조종해서 괴한한테 습격을 받은 듯 살인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거죠. 캐서린의 행적을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추후 앤드류와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앤드류는 그런 추측을 다 부정해요. 감옥에서도 계속 누나편인 거죠. 이 모습이 좀 애처롭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와 달리 캐서린의 입장은 완전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앤드류가 실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남동생을 증오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앤드류가 막 편지를 보내오지만 나는 너 몰라. 넌 더 이상 내 남동생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나뿐인 가족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앤드류 선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또 주목을 받게 돼요. 감옥에서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독학으로 익혔고요. 또 교도소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인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앤드류를 한 번이라도 마주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평을 남기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 받았던 100년형에서 85년형으로 감형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 57세가 되는 2031년에는 가석방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두고 봐야겠죠.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로버트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 참여할 건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시 누나 캐서린은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가족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10대 소년 앤드류. 물론 누나의 조정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그 지경으로 모아넣은 캐서린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건의 악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악인이어도 앤드류가 사랑하는 가족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이민 가족의 씁쓸한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